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영상을 준비해오다 최근 불거진 논란 탓에 영상 제작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논란을 낳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건의 이면은 무엇이 있는지, 영화와 현실 사이에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암수살인이라는 영화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만의 판단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김모 형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으로부터 묘한 말을 듣습니다. 사람을 묻은 것 같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만나보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모 국수집에서 그들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샌들의 후줄근한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난 남자는 국수를 먹다가 툭 흘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옮긴 물건이 있는데 그게 사람인 것 같다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후 김 형사는 몇 차례 더 그 남자를 만나 설득하기도 하고 추궁하기도 했지만 그 남자는 답을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끈질긴 질문 끝에 그에게서 추가로 얻어낸 말은 2003년 대구에 있는 신수님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종적을 감춘 그 남자에 대한 소식은 며칠 뒤 뉴스에서 들려왔습니다. 2010년 9월 10일 주점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남성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는 2010년 9월 3일 오전 5시 30분경 경상남도 진해의 한 국도변 차 안에서 주점 종업원 황모 씨를 살해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함양군 아니면 속칭 아리랑고개라고 불리는 야산에 사체를 안매장했습니다. 이 체포된 남성이 바로 수수께끼의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두홍. 그는 황 씨와 마산의 한 섬에 놀러 갔는데 그녀가 자신에게 돈도 없는 것이 놀러 가자고 했느냐며 무시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두홍이 다른 살인 사건으로 검거되자 김 형사는 본연의 마약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2010년 11월 교도소로부터 김 형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이두홍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총 10건으로 7건은 자신의 지인 및 자신을 배신하거나 사기친 사람, 자신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고 3건은 대구 1건, 부산 2건으로 자신과 관련 없지만 술을 먹고 홧김에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교도소 접견실에서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김 형사는 이두홍에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다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두홍은 그 자리에서 A4 용지 2장에 걸쳐 자신의 범행 목록을 바로 작성합니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을 11명 정도의 여성 및 남성을 수회에 걸쳐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11번까지 번호를 매겨가며 목록을 완성짓습니다. 이 목록을 받아든 김 형사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목록 2번에 적혀있는 신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는 김 형사를 다시
신수님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마주하게 합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2003년 6월 1일 갑작스럽게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다시 교도소를 찾아온 김 형사에게 이두홍은 2장의 약도를 그려줍니다. 낙서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대충 그린 그림 같았지만 수색 끝에 찾은 장소는 놀랍도록 그림과 일치했습니다. 그곳은 신 씨를 유기할 때 쓴 가방을 버린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는 여행 가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방을 아래로 던졌는데 가방이 열린 채로 미끄러져 나무에 걸렸다는 이두홍의 말과도 일치했습니다. 한 장의 약도에 그려진 장소에서 실제로 가방이 발견되자 나머지 한 장의 약도에 그려진 장소를 찾는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약도에 그려진 곳은 이두홍의 고향 마을이자 주점 종업원 황 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색 끝에 황 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서 유골을 발견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2003년 실종된 신수님 씨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신 씨가 발견되자 이두홍은 김 형사에게 재차 편지를 보내옵니다. 신 씨를 죽이지도 않았고 죽일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형사는 신 씨를 살해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기소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형사는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시 이두홍과 신 씨는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 아들과 주변 사람들은 실종 당일 신 씨가 전화를 받고 갑자기 집을 나선 이후 실종되었고 그 전화 목소리가 이두홍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평소 이두홍이 신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두홍에 대해 조사하려 했으나 이두홍 역시 사라져버려 소재 불명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8월 5일 신 씨가 실종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 이두홍은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는 신 씨가 실종되기 전 다른 지역에서 공사일을 하고 있었고 실종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이두홍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김 형사가 한창 신 씨 사건의 증거를 찾아 헤맬 무렵 이두홍은 다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증거가 없으니 애를 써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의 집념으로 작은 단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두홍의 통화 내역을 보면 2003년 6월 1일 새벽 2시까지 신 씨와 통화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매일 10통 넘게 통화를 했었지만 6월 3일 단 2통의 전화를 끝으로 통화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6월 8일 이두홍은 신 씨의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이두홍에게 신수님이 당신을 만나러 나갔다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금방 헤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두홍은 2003년 3월 신 씨를 마지막으로 봤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공사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일 신 씨 집 주변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내역이 드러납니다. 즉 신 씨의 실종 당시 이두홍은 그녀 주변에 있었고 실종 당일 만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송치 이후 이두홍에게서 다시 편지가 옵니다. 택시 회사에 있던 시간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조합하면서
수사를 하세요. 저는 전국구입니다. 라고 말한 그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기소될 것을 걱정하는 듯 이것부터 풀어봐라. 신순이 사건은 가장 마지막에 하자고 말합니다. 이도홍이 꺼낸 또 다른 게임에 김 형사는 보조를 맞춰주는 척합니다. 목록에 적힌 11개의 사건 중 택시가 들어가 있는 사건은 5개입니다. 그중 목록 6번에 실명이 언급되어 있는 박모 씨는 수사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허구의 인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외하면 4건의 사건이 남습니다. 김 형사는 이 4건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혼란을 주기 위해 쪼개서 정보를 흩어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형사가 재단한 사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산동 로터리와 교대 부근은 버스 한 정거장 거리에 가까운 곳으로 이 부근에서 태운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 서쪽에 위치한 낙동강 갈대숲과 모 지구 숲을 부근, 즉 낙동강 하구 갈대숲에 사체를 유기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9번 사건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고,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쪼개 쓴 것으로 보아 실제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김 형사가 거의 퍼즐을 완성할 때쯤 이도홍이 갑자기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이도홍의 자백에 따르면 2005년이나 2006년 겨울 연상동 로터리에서 만취한 여자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구토를 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10만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세차비를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고, 이에 화가 난 이도홍은 낙동강 갈대숲에 차를 세우고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여성을 택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뒤 인근 마을 묘지에서 시신을 토막내 매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홍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유기한 곳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의 끈질긴 설득과 추궁에 선심 쓰듯 3장의 악도를 그려줍니다. 낙동강 서쪽 지역 인근 도로와 한 마을의 진입로, 마지막으로 해태산과 비석이 서 있는 잘 꾸며진 묘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천신만고 끝에 현장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현장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후 김 형사는 다른 사건에 집중합니다. 이도홍이 작성한 범행 목록의 7번 사건입니다.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A 경찰서 인근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하 계단에 밀어 마저 살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11월 26일 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람을 누군가 건물 지하 계단에 넣고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 일부와 족적이 발견됐지만 범인의 DNA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도홍이 작성한 내용처럼 A 경찰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기 이도홍의 거주지가 사건 현장 인근이었던 점, 발견된 흉기 일부가 잭나이프 날이었는데 이도홍이 평소에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닌 점 등으로 보아 이도홍이 저지른 범행으로 김 형사는 판단합니다. 김 형사가 이도홍에게 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자 교도소 세탁소에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맡겼으니 찾아보라고 말했고, 실제로 수거한 이도홍의 운동화 밑창의 문양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 형사는 사건 현장 앞에서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이에 화가 난 이도홍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찌른 후 지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파헤쳐 가는 중 2011년 11월 이도홍이 작성한 목록 중 11번 사건인 주점종업원 황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정황이 비교적 드러난 신씨 사건과 7번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됩니다. 이후 신씨 사건과 7번 사건은 병합되어 같이 재판에 오르게 됩니다. 이도홍은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합니다. 또한 자신이 도박으로 3천만원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신원불명의 남자 2명과 함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닐 안에 신씨의 사체가 들어있었던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이인이 직접 시신을 안 매장하면 되는데 굳이 신뢰관계도 없는 이도홍에게 시신 안 매장을 의뢰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시신이 이도홍의 전 동거녀라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점으로 보아 이도홍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도홍이 평소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도홍과 신씨가 자주 통화를 하다가 6월 3일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이는 이도홍이 신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신씨가 이도홍의 전화를 받고 나서 실종된 것을 비춰보면 신씨의 실종 및 사망은 이도홍과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덧붙여 주점 종업원 황씨 사건에서 시신을 안매장한 장소가 신씨 안매장 장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살해수법이 잔혹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백과 번복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한편 7번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도홍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이도홍의 운동화 밑창 문양이 달랐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도홍이 작성한 11개의 사건 목록 중에 2번 사건과 11번 사건은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졌고 7번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6번 사건은 허구로 드러났고 1, 5, 9, 10번은 하나의 사건으로 추정되지만 사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3, 4, 8번 3개의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이렇게 그들의 게임은 미안의 막을 내립니다. 이제 좀 더 이 이야기의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앞서 한 1년의 이야기와 사건들에 대해 드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들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도홍이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홍의 과거 행적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도홍은 신씨를 만나기 전 부인 김모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칼로 상처를 입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방에 가두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못하게 방문에 못질을 해놓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김씨는 당시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커튼 장대를 빼서 필사적으로 건너집 유리를 두들겼고 건너집 아저씨가 망치를 가져와 문에 박힌 못을 빼서 겨우 탈출해 이도홍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도홍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서서 우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인물은 반대로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말수도 없다가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는 순간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만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남성들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11번 사건인 주점 종업원 황씨 사건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저지른 범행이었고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동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역시 자신을 무시하는 택시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뒤틀린 과시욕과 이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김영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 추정합니다. 자신의 과시욕을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우위에 섬으로써 해결해왔는데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과시욕을 표출할 해방구를 김영사에게서 찾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사가 이도홍과 접견을 할 때 이도홍은 김영사에게 용기를 내라, 열심히 해라와 같은 격려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도홍은 자신이 낸 게임의 주도권을 쥔 채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를 강요하며 김영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여죄가 드러나면서 얻게 되는 불이익보다 김영사와의 게임에서 자신이 얻는 만족감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도홍은 왜 진술을 자꾸 번복하고 갑작스럽게 자백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들을 보였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도홍이 김영사와 벌인 판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수단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곧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김영사가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자 판을 뒤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도홍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영사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 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판이 끝나면 이도홍 자신은 보잘것없고 의미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을 뒤흔들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혼선을 주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TV 프로그램과 여러 기사 및 자료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속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는 제가 사건 엑스파일 시리즈를 하면서 이전에 다뤘던 경찰과 연쇄살인범의 진실게임 편에서 나온 내용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경찰과 브로커 그리고 재소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거래하는 내용입니다. 재소자가 미제 사건을 덮어쓰는 대신 경찰로부터 영치금을 받고 브로커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즉 경찰은 실적 때문에, 재소자는 영치금 때문에, 브로커는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당거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대로 자백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이 결과로 일단 재판에 보내고 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좋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판결과 상관없이 실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래는 끝이 난 뒤라는 것입니다. 본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당거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경우에는 부당거래와는 달랐습니다. 이도홍이 먼저 편지를 보낸 것도 사실이며
김 형사와 경찰의 노력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도 이도홍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도홍의 사건들을 조사한 뒤로 1년간 김 형사가 얻은 실적 점수는 35점입니다. 절도와 한 명을 잡는 데 주는 실적 점수가 10점임을 감안하면 실적을 챙기기 위해 무언가 거래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찾고 얻은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도홍의 재판 과정에서 김 형사는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형사의 증언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형사의 증언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려면 이도홍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진술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도홍이 자백의 대가를 요구해 영치금을 받았고 김 형사가 부산 일대 미제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김 형사가 부산 일대 미제 사건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도홍의 자백에 무언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형사님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를 부당거래의 경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이도홍의 요구를 맞춰주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이도홍은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까입니다. 일단 이도홍이 쓴 범행 목록에는 꽤 많은 허구의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모두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도홍에게 먼저 다 써보라고 해서 얻은 범행 목록이 사실은 김 형사가 제시한 미제 사건 자료를 토대로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 성향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연쇄살인범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범행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신시 사건과 2011년 주점 종업원 사건 사이에 몇 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쇄살인범의 살인 주기는 최대 3년이라는 점을 볼 때 적어도 2건 이상의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러 허구와 허풍 그리고 자기 과시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도홍이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진실은 존재합니다.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글쎄요, 행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암수범죄. 실제 범죄는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범죄를 뜻합니다. 이런 숨겨진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가 화제가 되면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암수범죄라는 생소한 개념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숨겨진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영화 제작 단계에서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잊지는 못하지만 겨우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를 제작하려면 더욱 사건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영화 제작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예고편을 접하고 느꼈을 유족들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더구나 홍보 과정에서 실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임을 버젓이 내세웠습니다. 메인 포스터 홍보 문구는 물론 감독과 주연 배우들도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밝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영화 관계자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각색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이라 영화에서 어떻게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이하고 허술한 대처로 공분을 샀으며 홍보 방향이 너무 실화 바탕의 자극적인 내용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실화 기반 영화의 이해 당사자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에 상영금지 처분을 내린 전례가 아직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오른 영화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과는 달리 이번 영화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제작을 감행한 것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사는 유족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보다도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영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암수 범죄가 없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을 뜻합니다. 이 원칙을 얘기한 것은 앞서 언급한 7번 사건 때문입니다. 이동은 7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동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백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이동욱이 진짜 진범이라면 피해자 유족은 진범이 눈앞에서 무죄를 받고 다시는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설사 이동욱이 진범이 아니라고 해도 범인을 잡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유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동욱의 현재 소식을 찾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올해 7월 교도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교도소 측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욱이 사망했다고 해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동욱의 사망으로 그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동력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범행 목록을 공개하긴 했지만 짧은 시간 지나간 탓에 다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동욱의 범행 목록 전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찬찬히 보시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목격했거나 혹은 들었거나 무언가 아는 것이 있으신 분은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